앞서 얘기했던 영상에서처럼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거쳤던 쿄애니는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방침이 작품 속에 녹아들어가게 됐는지 하나하나 이야기해볼게요. 제가 쿄애니의 시행착오 어떤 거 얘기했었죠? 퀄리티가 유지되기가 어렵다, 요 얘기했었죠. 작품이 다양해지고 작품을 만들 때마다 퀄리티를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어렵다. 근데 잠깐만 생각해보면 교토 애니메이션은 웬만하면 내부 인력으로 끓이고 실제로 고퀄리티의 작품을 만드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토 애니메이션 회사 사람들도 잠깐만, 우리는 매번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마다 인력도 일정하고 그 사람의 실력도 보장돼 있는데 굳이 여러가지 변형을 줌으로 인해서 퀄리티를 불안정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부터 캐릭터 디자인이라던가 작품의 스타일이라는 걸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주도 안 하고 감독, 연출, 작화 감독 거의 내부 인력으로서 작품을 만들고 있는 교토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차라리 작품 스타일이나 캐릭터 디자인을 통일시켜버리면 작품의 퀄리티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용이할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캐릭터 디자인이나 작품 스타일이 교토 애니메이션의 독특한 브랜드 이미지로서 각인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토 애니메이션 작품들 그래도 몇 편 좀 보신 분들이면 다 공감하시겠지만 딱 작품 보고 캐릭터 보고 이거 교토 애니메이션 작품 같은데? 라고 바로 납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림체나 캐릭터만 보고 이거 어느 제작사 거 아닌가요? 라고 알아본다는 것 자체가 자기들만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저 앞에서 무슨 얘기 했었습니까? 제작위원회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토 애니메이션이 아니 맨날 애니메이션 잘 만들었다 칭찬만 받고 제주는 고미 부리는데 맨날 원작사 걔네들이 돈을 다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토 애니메이션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오리지널 애니를 한다. 안타깝게도 교토 애니메이션이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에선 좀 힘을 못 쓰긴 하죠. 그나마 이 이후에 타마코 마켓, 타마코 러브스토리가 문토보다는 좀 대중적인 평가가 좋은 편이긴 하지만 그 작품도 사실 좀 평가가 미묘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주체적으로 애니 만들자. 교토 애니메이션이 이제 애니메이션 원작자들이 애니메이션화 해주세요 라고 제안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먼저 나서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작품을 애니메이션화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에 지분을 참여해서 애니메이션화의 수익의 파이를 갖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직접 KAS마 문고라고 하는 교토 애니메이션에서 직접 만든 출판사를 제작해요. 그리고 그 출판사에서 공모전을 통해 소설도 발간하고 그 소설로 애니메이션화하는 자기들이 직접 원작을 보유하거나 원작을 캐스팅해서 애니메이션화하는 전략을 취하기 시작하는 거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주체적으로 원작을 발굴해서 애니메이션화한 케이스로 빙과나 일상, 코바야시의 메이드래곤 같은 작품이 있겠고요. 자기들이 직접 출판사를 찾아서 원작을 확보하여 애니메이션화한 케이스가 중이코이, 무치한의 팬텀월드, 경계의 저편, 바이올렛 에버가든 같은 케이스가 있겠네요. 그리고 제작위원회 시스템을 얘기했으니까 말인데 이 제작위원회 시스템이라는 건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제작사 입장에서는 로우 리스크의 형태로 제품을 만들 수 있지만 동시에 로우 리턴, 애니메이션이 흥행을 해도 충분하게 수입을 얻을 수 없다라는 단점을 얘기했었는데요. 혹시 영상 안 보셨으면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 제작위원회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전빵이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이런 건 쉽게 말해서 다작하는 제작사한테나 유리한 거지 교토 애니메이션처럼 고퀄리티로 비교적 준수한 흥행을 하고 있는 제작사 입장에서는 약간 이율배반적인 시스템이긴 합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교토 애니메이션한테는 제작위원회 시스템이 별로 안 맞는 거예요. 대신 교토 애니메이션 입장에서 제작위원회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자기들이 직접 제작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직접 투자를 하면 자신들이 직접 만들었었던 애니메이션의 수익의 일부를 자기들이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예전보다 수익성이 훨씬 더 개선되게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전보다 수익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2010년대 이후에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게 되죠.
그래서 2010년대 이후에 이런 방법을 취하니까 돈도 좀 벌어. 그리고 이제 좀 숨통도 트이는 것 같아요. 심지어 2009년, 2010년에 대박을 쳤던 K-ON, 우리 방과후 티타임, 이 K-ON이 The Movie라고 해서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기억나겠지만 이제 런던 가는 에피소드 극장판 있죠. 이 극장판이 어마어마한 흥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교토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많은 돈을 벌게 돼요. 사실 생각해보면 스즈미 하루이의 소실도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벌기도 했었고, 교토 애니메이션이 K-ON The Movie의 높은 흥행을 보면서 역시 극장판은 수익이 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건 뭐 애니메이션 업계에선 되게 유명한 얘기죠. TV에서 방영하거나 이런 것보다 확실하게 시청자들한테 입장료 형태로 돈을 내는 이 시스템이 애니메이션 제작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인기 컨텐츠를 극장판으로 만들어서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이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에겐 널리 알려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극장판도 돈이 좀 되네? 라고 생각하던 2012년도에 무슨 작품이 나왔느냐, 요 옆 동네에 있어요. 요 2011년도 때 메가 히트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화제가 됐던 그 샤프트라는 회사의 마마마라고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작품의 극장판이 2012년도에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게 총집편이었다는 거죠.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총집편 극장판. 물론 이거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버는데, 그러면서 교토 애니메이션도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래, 굉장히 흥행했던 TV 애니메이션을 총집편 형태로 극장판 만들면 다음 작품 만드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시간 텀 동안 자금 확보도 가능하고 팬들한테도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되게 좋은 전략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이때 쿄애니가 뭘 만드냐, 주니코이 총집편 극장판으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교토 애니메이션이 TV 애니메이션 만들고 총집편 만들고, 그리고 후속작 극장 작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TV 애니메이션 2기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테크트리를 꽤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극장판으로 나왔던 건 이제 경계저편은 극장판으로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TV 애니메이션 2기로 나왔던 건 이제 울려라 유포니엄 같은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앞에까지 교토 애니메이션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만의 사업 전략을 짰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이거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작품을 그때 만들었다 이렇게 착착착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좀 난잡한 것 같아서 일단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제가 처음에 빙과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교토 애니메이션만의 스타일, 캐릭터 디자인, 애니메이션의 퀄리티 스타일 같은 것들을 정립하게 만들어준 작품이기도 하고요. 주체적으로 애니메이션화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직접 원작을 발굴해서 주도적으로 애니메이션화 한다라는 걸 잘 보여준 작품입니다. 애니메이션화 자체도 굉장히 공격적인 시도였고요. 다만 제가 이 작품을 그런 교토 애니메이션의 경영 전략의 변화의 첫 번째 기수로 꼽기는 하지만 이게 또 완전 처음 시도는 아니에요. 요 앞에 스즈미야 하루이의 소실, 그리고 K-ON 시리즈와 그 K-ON의 2기, 사실상 이 두 작품에서 어느 정도 교토 애니메이션의 작품적 테이스트라던가 어느 정도 아이덴티티라는 걸 좀 더 맞춰나가기 시작하고요. 다만 이 작품들은 기존에 있었던 후속작이었다 보니까 자신들의 스타일을 시험해보는 방식으로 도입을 한 거죠. 그게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게 2012년도다. 그리고 이 2012년도에 또 어떤 작품이 있습니까? 빙가와 함께 중이코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작품이 있는데, 중이코이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출판사를 차려서 자기들이 공모전을 통해서 수상한 작품을 애니메이션화 한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작도 확보하고 제작위원회에 적극적으로도 참여하고 자기들만의 스타일까지 들어간, 어떻게 보면 이 두 작품이 만들어졌던 2012년도가 교토 애니메이션의 넥스트 스타일을 정립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2012년 이후에 2013년
이때 타마코 마켓이라는 오리지널 작품도 만들어서 시도를 해보죠.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자신들의 오리지널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것에 가능성을 타진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평가가 복합적이었다 보니까 아마 이때 당시의 결과를 토대로 자기들이 오리지널 작품을 주도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원작을 확보해서 자신들이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가야겠다라고 좀 굳히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프리 있죠. 그동안 남성향 컨텐츠 위주로 만들던 교토 애니메이션에서 아니 그렇게 고퀄리티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 여성향 쪽에서도 굉장히 수요가 좋겠는걸? 이라는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작품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예상은 적중해서 이때 당시 블루레이가 한 25,000장인가 넘게 팔렸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프리는 극장판도 여러 개 나오고 TV 애니메이션판도 여러 개 나오면서 교토 애니메이션의 2010년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기 IP가 되죠. 그리고 이때 주미코이 제가 말씀드렸죠. 총지편 극장판 나옵니다. 이때부터 교토 애니메이션이 총지편 한 번씩 만들어서 그 다음 후속작을 내기까지의 텀에 캐시카우 역할도 좀 해주고 팬들한테 볼만한 볼거리도 제공해주고 이런 전략을 즐겨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이코와 동일한 전략이었던 경계의 저편이 이때 나왔죠. 자, 이 뒤로 2014년, 15년 쭉쭉쭉 작품들 소개시켜드리면 좋겠지만 그러면 너무 내용이 많아지고 작품 수도 너무 많아지니까 사실 이 뒤에 흐름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었던 작품 트렌드랑 동일해요. 2013년도 이후에 총지판이 돈이 되네? 라고 생각하면서 교토 애니메이션에 그동안 축적되었었던 인력 풀도 점점 이제 신입사원들 계속 모으면서 확보를 해왔기 때문에 요 뒤로부터는 극장판도 여러 편 내고 TV 애니메이션 편도 여러 편 내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1년도에 아마 2작품, 3작품 만들면 그것도 버거워했었던 교토 애니메이션이 요 뒤로부터는 막 3작품, 4작품 냅니다. 심지어 극장판까지 쫙쫙쫙쫙 내죠. 심지어 어떤 해는 TV 애니메이션은 거의 낸 게 없고 극장판만 1년에 한 서너 개씩 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이제 TV 애니메이션 위주로 주로 즐기는 국내 애니메이션 덕후 팬분들한테는 교토 애니메이션이 야 요즘 교토 애니메이션 작품 뭐 낸 거 뭐 있냐? 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뭐 낸 거 있나? 좀 살짝 애니 오타쿠들의 메인스트림과 좀 거리가 있는 작품 활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교토 애니메이션은 2010년대가 제일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가장 돈을 열심히 벌고 가장 내부적으로도 풍족하게 작품 활동을 하던 시기였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2000년대의 교토 애니메이션은 덕후 업계를 뒤흔들 정도로 트렌디하고 임팩트 있는 작품 활동을 했지만 그에 반하여 회사 자체는 성장을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감독도 강판당하고 막상 돈은 별로 못 벌고 이런 고통을 겪는 기간이었다고 한다면 2010년대는 오히려 풍족하게 돈도 벌고 인력도 확충하고 사업적으로는 승승장구하는 그리고 자기들의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시기였지만 오히려 트렌드에선 멀어지고 일반적인 덕후층들과는 약간 괴리된 자기들만의 길을 가는 회사가 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실히 이 뒤의 작품들은 좋은 작품을 만들고 있는 건 맞지만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의 트렌드와는 좀 별도의 자기들만의 작품이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사실상 K-ON 시리즈 중이코이까지가 아마 트렌디한 영향력을 끼쳤던 작품이 아니었나 싶어요. 물론 그런 트렌드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 치더라도 자신들만의 길을 걸어가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저는 이 시기에 교토 애니메이션이라는 제작사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가 2000년대 중반에 엄청 교토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좋아하면서 봤거든요. 하지만 그건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그냥 그 컨텐츠를 즐겼고 제가 그때 당시에 찌를 한참 열심히 하던 초창기였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지 뭐랄까 회사로서 교토 애니메이션이 자신들의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자신들의 지속 가능한 사업 고심하고 노력했던 시기는 이 2010년대 후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래서 좋아하는 작품 뭐예요가 아니라 교토 애니메이션 제작사로서 좋아하는 작품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넥스트 교토 애니메이션을 상징하는 작품으로서 빙과를 꼽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게 교토 애니메이션은 자기들만의 사업 스타일을 확립해 나가면서 성공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갑니다. 기존 인기 시리즈의 후속작은 물론이고
목소리의 형태, 바이올렛 에버 가든, 출연의 카즈마의 고교 궁도부와 같이 새로운 작품도 만들어내면서 애니메이션 제작사로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죠. 2017년도, 2018년도에 5개의 작품을 만들어내면서 교토 애니메이션 제작사 역사상 다수의 작품을 만들어 나아가는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죠. 그런데 2019년도에 작품이 3개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한 작품, 2021년도에 단 한 작품. 어째서 교토 애니메이션은 갑작스럽게 작품을 내지 못하게 된 걸까요? 이 이유 이야기는 조금 어둡고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매우 안타까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제작사 건물의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면서